저 해약안반은 186페이지 펴보세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법 187조. 올해 지금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해서 여기 이제 둘로 구별이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이제 법률행위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형식주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등기하지 물권 변동을 한다. 186조고 조문 숫자까지 담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법은 187조고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다는 소리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체계 잡을 때 호운동 일으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186조에 집중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187조 경우도 해년마다 한 문제씩의 출제가 돼요. 187조에서도 먼저 법규서로 놓고 보면 지금 상속, 그다음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법규는 지금 상속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상속이 민법 첫 주에 나왔다시피 대표적인 포괄승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규 187조는 열거 안 됐지만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이 되는 포괄 유증이나 또는 회사 합병 같은 것도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 필요 없다. 이걸 딱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제 주로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등기 필요 없다는 건데, 갑이 부이다, 토지 소유자다,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 아버지는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니까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될 건데, 문제는 이 상속인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까지 이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모순이 하나 생긴다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등기해야지 너는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등기소를 들고 등기소에 뛰어가야 되는데, 이런 후라들 놈이 어딨냐고 말이야. 따라서 바로 등기하는 얘는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얘는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이 토지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자이다. 얘는 등기 좀 못 받으니까 소유자이다. 누가 땅 소유자야?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 넘어간다. 이게 당연한 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거 잘 기억하고, 상속은 이것만 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 판결이 문제인데 시험도 여기서 집중 출제가 되니까 187조에는 그냥 판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판결이 187조가 적용되는가? 요게 논란이 되고, 따라서 요 대목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이게 판결이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하기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등기법 시험으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리는 공부를 해야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표정 짓지 말라는 거야. 여기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 187조가 적용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 하나고, 따라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칼같이 구별해야 되고, 이걸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데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지겹도록 출제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하고 매매를 했다. 1월 10일 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려 약속을 했는데 약속 어겼다 해서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2월 10일 됐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니까 얘를 상대로 해서 매수인 을이 원고가 돼서 매도인 갑을 피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얘가 입증을 해서 매수인에게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판결 내용, 얘는 지금 얘한테 등기 이뤄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 내용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확정이 돼요. 이 판결처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럼 이 판결 내용은 무엇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글자 그대로 이행 판결 그래요. 그럼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한테 넘어갑니까? 187조입니까? 이걸 묻겠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매도인 갑으로부터 매수 내력에 등기가 이전이 돼야지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형성 판결은 그러면 뭐냐? 요거는 형성 그랬으니까 형성권하고 똑같이 사고면 돼요. 판결 자체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형성 판결 그러는데 이 형성 판결 중에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시험에 들어가고 요게 이제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이걸 칼같이 좀 몇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공유 경우는 이런 걸 말할 건데 이거를 구별해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갑이 여기 토지가 한 필지 한 개고 갑이 지분 2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지분 2분을 가지고 있고 공동소유 공유를 한다. 공유는 이제 아무 때나 얘네들이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할 때는 1.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해서 두 놈이 협의를 해서 요거는 내가 요거는 네가 요게 이제 협의한 분할인데 그러면 이런 협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186조냐 187조냐 이것부터 시험에 물어보는데 요거는 당사자 협의해서 각각 물권 변동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서 각각 물권 변동을 하는 거야. 따라 이 경우는 186조가 적용이 돼요. 각각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부터 물어보니까 점검 따고 두 번째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쉽게 협의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지분이 2분이라고 해서 반토 막 쭉 내면 되느냐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비옥도도 다르고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 서로 도로 접안을 찾으려고 쌈박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법원 힘을 빌려두니까 그게 재판상 분할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럼 이제 법관이 심리를 한 다음에 원칙 현물 분할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돼요. 이네들이 협의가 안 되니까 법관이 판결을 통해서 쪼개준다고 말이야. 색칠한 건 네 갖고 요건 네 가져라. 이런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해서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고 재판상 분할 결과 법관이 이제 판결을 통해서 분할해 주는데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법관이 판결을 통해 요건 네 것, 요건 네 것 했을 때 각각 똑같이 등기해야 됩니까? 요 경우는 등기 필요 없다. 187조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판결 이거 일단 구별해야 되고 똑같은 판결인데 왜 이거는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등기가 필요가 없는가?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야. 등기 규칙 동원하세요. 여기가 등기 원인을 잘 살펴보는 거. 등기법에서 배웠겠지만 이거는 등기 원인이 뭐로 기재되나요? 이런 이행 판결 확정돼서 등기 원인이 판결로 기재된 게 아니고 여기는 두 놈이 원래 매매한 거예요. 매매했고 약속한 날에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하니까 그걸 이행받기 위한 수단으로 판결을 얻었을 뿐이지 이 판결 자체에서 물권 변동이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원래는 매매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케이스라 그 이야기야. 따라서 유시간 편을 빌면 요거는 등기부 등기권인이 매매로 기재가 돼요. 186조다 그 이야기야. 근데 요거는 이 판결 자체에서 이 판결 내용이 요건 니까 요건 니까 요런 취지라고 말. 내용 자체가. 따라서 판결 자체에서 물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권인이 판결이다 그 말. 요거 구별 잘하고 요거하고 요거 구별 잘하고 그 다음 또 하나 구별했겠다. 거기 지금 187페이지 보면은 색칠 한 번에 판례가 들어갔어요. 요게 또 요즘 최근 판례인데 지금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그 판결까지 요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소송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얘가 얘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 절차에서 통상 공유 경우는 일면식도 없는 애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이야. 대부분은 친구 아니면 친척끼리 공동 소유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이게 분쟁을 하게 하면 뒤에 앙금만 남으니까 법관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도 이런 거 아니거든. 요즘 우리 대한민국 법관들은 일에 치여가지고 밤낮 없이 이래요. 새벽에 퇴근하고 이렇게. 근데 친구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이것까지 꼭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냐? 시간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두 놈을 불렀다가 말 법관이 니네들이 친구인데 조금 양보해서 뭐 하면 어쩌냐 해서 조정을 시도를 한 거예요. 조정을.
그랬더니 얘네들이 친구다 보니까 거기 판례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이 협의가 성립돼서 찾았나요? 그것만 동그라미 딱 쳐보라 말이야. 협의가 성립돼서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그럼 이런 경우도 등기해야지 물권물인가 이야기인데 묻는 요즘 요거예요. 이 지금 이 조정조서에 이놈들이 이제 조정을 하니까 저기 둘이 친구끼리 협의했어요. 그래서 요건 내가 갖고 요건 내가 갖고 조정이 딱 성립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를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정이 협의한 분할하고 똑같이 봐두는가,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똑같이 봐두는가, 요거하고 똑같이 보면은 186조가 정도한 소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동일하게 본 187조 정도한 이야기인데,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쳐놓은 거 협의가 성립다고 주어졌죠. 거기 핵심 포인트야. 따라서 이 경우는 본질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됐지만 당사자가 뭐 했다?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거야? 협의에다가. 그러니까 뭐하고 동일시해야 된다?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그거랬나요? 그 판례도 아무거나 얹어치면 안 되고 그 핵심 문구들이 있어. 판례에서 강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협의가 성립돼서 요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자.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이것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로 경매. 요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만 하면 그 경락인을 매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매매일종으로 보니까 공부 첨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까 봐서 내가 경락인 그러지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최근에 매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때 거기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증권과 공매든 간에 매순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다 그랬는데 민사소송법 그거는 완전히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이게 지금 쌍팔년도 되고 물경 15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 민사소송법에 경매 절차가 함께 규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잘못되다 그래서 지금부터 15년 전에 경매를 민사소송법에서 따로 분리해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이 실무 시간에 배우는 무슨 법이죠?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에 경밀처가 규정이 됐잖아요. 지금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세요. 이 새끼 지금 이 백군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났구만. 쌍놈의 새끼 이게.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써도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로 독립해서 규정이 됐다니까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그 바뀐 지가 15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 한 경매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매각대금을 다 낸 때란 말도 이거 무슨 수필 쓰는 것도 아니고 법학책에서 낸 때 이런 말 썼는데 어디 갔지? 촌스럽게 수필집도 아니고 완납 한때 물론 다 냈는다 말은 완납이란 말은 같지만 법학책에서 완납이란 말을 써요. 주로 다 낸 때 이게 뭐 초등학생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완납 한때. 그러면 등기 없이 경락인 매순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등기는 법원이 촉탁 등기를 해줘요. 내가 굳이 뭐 등기한다고 뛸 필요 없어. 그 다음 공용증서는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 기타 법률을 규정한 187조는 열거가 안 되었지만 기타 187조 정전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워낙에 중요하고 건물이 완공이 되기만 하면 보존 등기 하지 않더라도 187조에 따라서 신축자가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고 뒤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은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다시피 지급대로 출제요. 담보물권 후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돼요. 말소등기 안 하더라도 187조 동그라미 3번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부종성을 말하죠.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죠. 혼동은 바로 뒤에서 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외울 필요 없어. 이따 나오니까. 동그라미 5번도 저번 주에 가르쳐드린 거고 원인행위에 실효한 물권의 복귀 판례 입장엔 유인성설에 의했을 때 187조가 적용되죠. 유인성설에 의했을 때. 그 다음 소멸 시효한 용역물권 소멸도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고 용역물권은 시효기간이 20년이고 20년 동안 권리행사하면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비롯한 용역물권은 자동 소멸이 된다. 절대적 소멸설이다. 이거 저번 주에 하나 배웠고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다 10번 넘게 출제가 됐는데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거는
우리가 전세권 안 배웠는데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307페이지에 이 법정 갱신에 관한 이게 판례인데 판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뒤에 307페이지에. 이걸 여기서 설명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또 10분이 날라가 버려. 전세권이 뭐다, 법정갱신이 뭐다, 왜 판례는 등기 필요 없다고 보는가, 이걸 주저주저 하면 10분이 날라가니까 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니까 궁금하면 307페이지 확인해 보시던가. 거기 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했다. 그 다음 거기에 9번에 동그라미 9번에 8번에 시험하고 상관없고 동그라미 9번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시대는 공용부분의 지분, 이거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관은 1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요 집합건물의 경우에 요게 401호 갑이 구분 소유자다. 401호. 그럼 이 401호가 전유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복도, 외부, 옥상 등등 공용 부분도 있을 건데, 이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각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공동 소유,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을 갖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지분은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분리처분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 뭐 한다 말이야. 구분 소재가 갑이면 요 갑이 공유된 지분도 갖는 거 이렇게. 따라서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만 보면 공용 부분의 지분은 누가 갖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건 분리처분 뭐 하니까 상식이잖아.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체 불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등기하면 요거는 누구 건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다. 그런 이야기요. 모르면 이거는 제일 뒤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면 특별법 찾아보면 거기 동그라미 9번 요게 집합건물 13조 3항인데 요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 찾아보면 뭐 찾아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 다음 제일 밑에가 187조 얘도 지겹도록 나오는데 잠깐 칠번 보세요. 지금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요 얘기인데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다 이야기인데 요게 지겹도록 출제가 돼요. 이따 뒤에 소유권에서 바로 나오지만 취득시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다. 해서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해온다. 그럼 20년 뒤에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물건 등을 일정 기간 부동산 20년이요.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점유자로 하여금 당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 취득가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래 소유자 갑하고 무슨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니까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고, 그렇다고 보면 얘가 20년간 점유하기만 하면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 없이 20년 지난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되는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느냐,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요리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효 취득 뒤집어서 취득 시효 경우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점에서 187조에 있어서 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겹도록 시험이 출제돼요. 앞으로 계속 배울 것이고.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186조하고 187조를 지금 쭉 점검을 해봤는데 결론은 차이가 없어요. 무슨 결론이 차이가 없냐 그러면 언젠가 한 번쯤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186조는 등기해야지 물권비는 위반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비는 위반한다. 그러나 187조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셔야 됩니다. 요리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등기는 해야 된다 그 말이게. 따라서 이제부터는 186조, 187조를 종합해서 언젠가 한 번쯤 이것도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기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점검하자 해서 등기 의의나 등기 종류, 등기 신청 방법 등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중개사 시험은
등기법이라는 시험 과목에 따로 편제가 됐기 때문에 등기의, 등기 종류, 등기 방법 등등등등 이런 거는 등기법 시험에 출제가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 출제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등기 청구권 문제하고 두 번째 등기 효력하고, 요 두 가지는 물론 이게 등기법 시험에서 나오지만 우리 민법 시험에서도 요 두 가지 건 출제가 돼요. 따라서 등기의 방법, 신청 방법, 종류 이런 등등은 등기법에서 배웠을 것이고, 민법에서 필요로 하는, 물론 이것도 등기법에서 다 배웠겠지만 민법에서 필요로 하는 등기 조건 문제하고 효력 문제 두 가지만 집중 살펴보자. 시험은 민법에서 두 가지가 집중 나오니까. 먼저 등기 청구권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 등기 청구권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건데, 등기의 진정성 보장으로 해서 등기법상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인허가와 청구권에서 권리 가지니까 거꾸로 매도인이 등기 무자인데, 이 경우에 얘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등기 서류 등을 이주할 개연성도 높고, 따라서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니네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라 일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등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등기 청구권 그래요. 따라 칠판의 사례 같으면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걸 행사를 해서 이자 협조로서 등기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요리 되어 있어요. 따라 첫 번째 유념할까? 이거는 등기법상 공동 신청주를 전제로 해서 등기 조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저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런 거는 소유권 보존 있긴 하죠.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는 누구한테 등기 협조해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단독 신청이 등기법상 가능한 경우는 등기 조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념에서 특히 유념을 딱 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서 집중 물어보는 것은 뭐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이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데, 시험에서 이걸 외워서 못 풀어요. 등기 조건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딱 널어놓고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묻는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등기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그렇게 줬죠. 딱 10년 동안 권리자가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청구권도 채권처럼 권리자가 10년 이내에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등기 전에 달라 청구 못하고 등기 좀 못 받아요. 그 대신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면 학자들의 사적 견해들이 미서나 판례 등에 의하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걸로 봐요. 반대 견해도 있지만, 따라서 여기 밑에 해당이 되면 등기 청구권도 이것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소멸시효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나,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사안을 딱 주어놓고 판례 사례 등을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책에 있는 거 없는 거 싸그리 외워도 문제 못 푼다는 거. 토시한 조금만 바꾸면 틀리니까. 따라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해가 되면 그대로 하고 안 되면 또 나중에 이해하도록 하자. 이거 원리는 지금 뭘 묻겠냐 그러면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소리인데, 이런 거 따질 때는 요것만 확인하라면,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지금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기초입문과정부터 2주 전에도 이걸 가르쳐 줬고
이걸 확인해 보라 말이야. 얘가 지금 설명드려야 돼요. 얘가 등기 청구권자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갖는 자가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냐, 채권을 가지고 있냐, 이걸 확인해 보라 그 말이야. 만약 얘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권의 효력으로 등기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채권의 효력으로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돼요. 이걸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본단 말이야. 이거는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얘가 아무리 토지 인도받고 잔등까지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형식주의죠. 등기 전받지 않는 한 얘는 현재 상태에서는 소유권은 가질 수가 없죠. 등기 없으면 소유권 이전 안 되잖아. 대신 등기 전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밖에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 이전 안 해줬으니까 등기 협조해달라 요리 청구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 이 부동산 매수권은 등기 청구권은 이 채권의 효력으로 등기 청구하니까 형식주를 채택하고는 현행 법정에서는 이에 관한 등기 조건은 물권 조건이나 채권적 조건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10년 이내에 등기 조건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하니까 더 이상 등기 이전해달라고 청구 뭐한다 땡 친다 이런 이야기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라 말. 이때 이제 시험관에서 뭐가 지급도 써 나오냐 그러면 거기 앞에 이제 보면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동그라미 1번에 채권적 조건이다. 뒤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이 새끼 이것도 엉망으로 지금 써놔버렸는데 그게 이제 판례 2개인데 이 판례 2개를 지 마음대로 막 섞어놔버렸고 판례 1개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요게 지금 시험에 쏟아나요. 운 좋으면 여기 등기 채권에서 그 판례 2개만 기억하고 시험장 가면 나머지 몰라도 맞출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판례가 그 2줄짜리 판례인데 지 마음대로 써놨다. 따라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야. 지금 이 경우에 이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분명히 채권적 조건이다. 형식주의니까 등기 전박지는 소유권 물권 없다. 채권밖에 없다. 채권으로 등기 청구한다. 그래서 채권적 조건이다. 이게 원칙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2가지를 인정하라고 해서 2가지를 다음 같은 경우는 이 매수인이 갖는 등기 조건이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예외라는 소리인데 어떤 경우냐. 저번 시간에 소멸시효 공부하면서 내 이걸 가르쳐줬어. 쓸데없는 거 많이 해봐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소멸시효를 신신당부했어요. 앞으로 소멸시효가 지겹도록 나올 거라고. 소멸시효 개념 파악 정확히 하고 연구 잘 하시라고. 이거는 권리자가 권리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행사 안 하니까 기간경관제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야. 시효기간은 채권 10년, 물권, 용역물권이죠. 20년. 요거는 기억하라 그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안 하니까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야. 그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권리가 소멸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9년쯤 지났을 때 돈 갚아라 권리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중단이 되면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 9년은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의 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다. 따라 또 하루부터 10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되는 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이런 원칙 때문에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이걸 가르쳐줘서 이걸 지금도 써먹어야 된다는 거. 이 사례에서 얘가 첫째,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 말. 매수인 쪽에서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 말. 이런 경우는 이 매수인이 갖는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10년 넘도록 권리행사 안 하더라도 등기 조건이 안 없어진다 그 이야기. 그럼 왜 그러느냐? 얘가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은 얼른 생각해보죠. 토지 인도받았다. 얘가 점유해서 사용한다. 그 말은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은. 내가 직접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행사 하고 있기만 하면 소멸시효 제도 취지로 물어볼 때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되죠.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권리행사하고 있으니까 등기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러다가 99년 3월 18일 날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가 변경이 됐어요. 요즘은 이제 요거는 지금도 많이 물어보지만 요즘은 이 99년도 판례가 더 많이 출제돼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경우냐, 이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사례 문제 4개가 좋으니까 사례 문제도 많이 물어요. 이 동일한 사안에서 이 의뢰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런 다음에 점유를 이전을 해줬다고 말할게. 그러면 얘가 이제 점유 넘어갔으니까 점유를 상실했겠죠. 그럼 이제 옛날 99년 3월 18일 판례가 변경되기 전 이 이전에는 얘가 여기 1번처럼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만 권령서로 봤어요. 그 경우만 이자 등기증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봤는데, 따라서 얘가 미등기사 처분하고 점유 이전 따라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이자의 등기 청구권은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니까 등기점 못 받고, 따라 얘도 얘한테 등기점 못 해주고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결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대법관들이 가만히 이걸 하도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에 대한 법적 지위가 사례 문제로 해년마다 나오더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비입증. 이것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됐다. 더불어서 같이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법관들이 인식이 뭐가 바뀌었느냐? 옛날과 달리 미등기에서 처분했다는 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토지에 대한 권령서로 본다. 그러니 이자 등기 조건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런데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봐도 미등기상도 토지를 처분한 것이 내 땅인 것처럼 처분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아니냐 그 말이게.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대법관들이. 이 말 어떻겠나요? 땅을 팔았잖아. 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한 거라면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해서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들은 거. 대법관들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해서 이제 99년도에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상을 처분하게 되면 이게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판례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점유를 이전해 주고 얘의 점유가 상실이 되더라도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그 말. 이 경우도 권령서로 보니까 이자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인도보다 직접 점유하는 거는 76년도 판례고 미등기가 처분한 거다 99년 3월 18일 판례. 이건 판례도 변경이 됐다고. 그 이 두 가지를 이 새끼가 섞어놔 버려가지고 판례 한 개처럼 써놨다 뭐야.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이해를 잘 하시란 말이야. 부동산은 매수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게 76년도 판례야. 그게 사건 번호 76-148 요거야. 그다음 뒷구절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줬다. 요게 99년 3월 18일 판례고. 요 판례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 번호 찾아보면 뒤에 게 안 나와. 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그 판례 두 개를 지금 얘가 두리뭉실로 묶어놔 버린데, 내용은 이런 거니까 시험은 요 판례가 쏟아 나오기 때문에 운 좋으면 요 판례만 알고 가더라도 나머지 건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도 있다면 재수 좋으면. 그다음 실체관계와 등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한 번 연습해 본다 말은.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 조건 이걸 묻고자 하는데 또 한 번만 연습해 본다 말은.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리나 내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게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도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서. 그러면 2주 전부터 지겹도록 이걸 가르쳐 줬다. 얘가 원인무효 등기한과 동시에 갑의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갑이 의뢰에게 야 인마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등기 말소시켜달라.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두말할 것 없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중에서도 물권적 방해적 조건에 해당이 된다. 2주 전부터 가르쳐드렸어.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도 방해적 조건 일종이지만 요즘에는 원인무효 등기에서 말소 청구하는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물권적 조건이고, 이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소유권 물권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이 소유자다면 등기 가지고 있느냐? 이거 없애달라. 소유권 물권의 효력으로
마소등기 청구하니까 여기 물권이잖아. 물권료 조건이다. 그런 논리. 그런 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지금 진정명의해볼 원인은 소유권 이익 청구권. 이게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이것도 좀 쓸데없는 짓거리 해놨고 이놈이.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183페이지를 펴세요. 183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4번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요게 시험에 해년마다 출제가 돼요. 그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응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183페이지 제일 밑에 4번 찾았나요? 요게 지금 뭘 묻고 있냐.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 이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요게 요즘에 민법 시험에서 심지어 작년에는 등기법 시험까지 가장 하다하게 요즘에 출제원들이 출제하는 파트가 요 파트인데 요거는 지금 뭘 묻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려야 되고 요 책에 지금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설명드려야 된다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을한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왜 등기소를 위조 등기했느냐? 팔아먹기 위해서. 해서 이제 을한 애가 다시 토지를 병에게 팔았고 다시 병은 정에게 또 팔아서 현재 등기는 정이 가지고 있어. 일단 검토해야 될 거.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번 주부터 지겹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된다고. 따라서 무고리점에 등기 몇 개 양도받은 자 소유권 취득 못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 못하고 다 등기 가지고 있지만 얘는 소유자 아니고 진실한 권리자는 여전히 갑이고 따라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갑은 현재 등기 명의 정일 상도로 해서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청구를 해야죠. 등기법상. 말소등기 청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요 등기 없애달라 그 이야기죠. 내 소유권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권적 조건이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났다는 거. 얘 현 등기명의 정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내 목표는 내가 여전히 이 토지에서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내 앞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말소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등기가 내 앞으로 안 와요. 요렇게 이전되고 요렇게 이전되고 요렇게 이전됐기 때문에 요걸 말소시키면 역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등기 얘한테 돌아오게. 이렇게. 그럼 다시 또 말소 청구해야 돼 얘한테. 그러면 또 얘한테 돌아와. 또 말소시키면 비로소 목표 달성한다.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을, 병, 정, 전원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경제상 이게 엄청나게 비경제적이란 거야. 그래도 법관들은 일이 많아서 미쳐버리고 싶은데 얘 한 놈만 법정에 세워놓고 심리하다 머리통 깨지고 싶은데 세 놈 전원을 피고를 해서 법정에 세워놓고 하려면 얘 새끼들이 한 마디씩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 목표는 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말소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등기를 이전받아 버리면 이전 등기에서 이렇게 이전받아 버리면 만세 목표 달성하잖아요. 이렇게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근데 이전 등기 청구는 얘 한 놈만을 대상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얘만 상대로. 그럼 등기 이전 받으면 이렇게 바로 돌아오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뭐냐. 또 등기법이 기초예요. 이전 등기 청구는 이게 편려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는 얘 하나만을 대상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말소 등기 청구는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게 훨씬 편하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편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안 받아준다고 말이야. 이게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은 등기법이 기초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등기 원인이 기재가 되어야 되니까 매매했다든가 하다못해 예로부터 증여를 받다 이런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 등기 원인이 없잖아요. 그 편리하다고 이전 등기 청구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를 90년도까지는 허용을 안 했다 그 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 힘들어. 이네들 전부 놓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원도 이 하나만을 상대로 해서 재판은 훨씬 편하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90년대 들어와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게 됐는데 단 거기 보면 등기 원인을 뭐라고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다. 제일 밑에 그 따옴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지금 183페이지 4번 판례 따옴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허용해 주자. 이렇게 원인을 붙여놨다 그 말은. 확인했나요? 따라서 이제
진정명의 회복으로는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을 해준대. 그거는 얘만을 상대로 해서 이전등기 청구하면 돼요. 이렇게 등기 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 말 하셨나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왜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등기 청구가 편한가, 이걸 깨우쳐야 되니까. 따라 등기 원인은 뭐로 붙이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하자. 이렇게 법원에서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게 훨씬 편해. 근데 무조건하고 이걸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따라서 그 판례에서 앞에 두 줄의 핵심.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으로는 이전등기 청구하려면 다음 전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벗어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게 186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뒷구절, 등기가 안 됐으면 187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일 것. 이럴 필요는 없겠죠. 186조나 187조가 적용되는 케이스여야 된다 말이야. 183페이지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 그 앞에서 두 줄,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벗어난 등기가 돼 있거나, 이게 186조라고. 등기 안 됐으면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게 187조고. 이런 자에 한해서 요걸 허용을 하자 그 말이야. 근데 이거를 사례 문제로 엄청나게 출제를 한다. 따라서 외울 수가 없으니까 방금 가르쳐준 앞에 두 줄 186조 187조 염두에 두고 문제 풀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걸로 연습 한번 해본다고. 우리가 민법 첫 번째 주에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어요. 이중매매를 시험에서 무지하게 물어본다고. 토지에서 매매했다, 제일 매수인. 등기 전 안 됐다, 그래 병하고 다시 매매했다, 이중매매. 등기 넘어왔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얘가 일단 소유권 취득이 되지만, 얘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이중매매는 반사성 무효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1 매수인을 구제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토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 등기를 일단 말소시켜야 된다. 근데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등기 청구는 못한다. 대신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가르쳐줬죠. 83년 4월 26일자 판례인데, 이 경우는 이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서 갖는 말소등기 조건을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 얘가 얘한테 어이 당연히 등기 빨리 말소시켜 해서 등기 얘한테 돌아오고, 그러면 나도 이전 등기 청구하고, 그럼 이 경우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절차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얘 등기 말소, 이렇게 등기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고, 요렇게 해서 얘가 소유권인데 구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 이전되면 얼마나 편하냐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때마다 엄청나게 출제를 한다고. 이 말소 등기만 나오면 요걸 물어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이렇게. 예,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할까요? 자, 첫째, 얘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벗어나 등기됐는가 확인하세요. 안 되겠죠? 그럼 187조에 따라서 얘가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A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결론. 따라서 얘는 A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뭐한데 이렇게 정답 고르셔야 돼. 이리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가 핵심이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한가? 앞에 두 줄이 핵심 포인트다. 그 두 줄을 접목시켜서 사례 푸시면 돼요. 지금 해년마다 한두 개씩. 작년은 등기법 시험까지 출제가 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책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왜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요즘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을 하는 이등기 청구가 하다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가?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유는 아까 소송경제상 이렇게 되니까. 해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도는데, 이 자석이 이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놨다는 거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4번 판례를 가지고 요령만 깨우치면 되니까 정리 꼭 하시고 다시 뒤로 돌려서. 그 다음에 뭐를 또 깨우쳐야 되냐. 거기 이제 가로친 4번에 보면 점유취득쇼 완성으로 한 등기 조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점유취득쇼가 249페이지 나와요. 소유권 부분에. 따라서 이것도 여기서 손대면 이거 하나 갖고 또 10분이 날라가 버려. 취득쇼가 뭐이고 뭐가 문제돼, 이것도 미주알 고절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249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등기증으로 소멸쇼가 아까 앞에 써야 될 거 뒤로 돌아가 있고, 채권적 조건이랑 물권 조건은 이거 차이가 있다. 소멸쇼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고, 우측의 판례 8줄은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된 거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등기 효력에서 번등기 효력, 권리변동적으로 대항적으로 순위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193페이지 보면 4번의 등기 추정력이 따로 나와 있는데 3번하고 4번이 독립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등기 추정력이 이러면 이거 개판됐나고 말이야. 번등기 효력 속에 추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등기 효력 속에 191페이지 1, 2, 3 그다음에 4번에 추정적으로 요리 들어가야 된다고. 얘처럼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버려. 번등기 효력하고 등기 추정력이 별다른 것이라고 오해를 해버린다고 말이야. 책을 왜 이따구로 쓰냐고 있어요. 이렇게. 추정력은 번등기 효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 정돈. 번등기 효력이 등기부에서 배웠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추정력이 시험에 나와요. 번등기 효력 중에서는 추정력이. 제 말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고. 법학은 하늘을 먼저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개판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와서 한번 헝클어져가지고 엉망이 돼버려. 여기 등기 효력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번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 이렇게. 그런데 번등기 효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근데 이 새끼는 책을 따로 써붙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 말이야. 추정적 효력이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효력. 시험에서는 번등기 효력 중에서는 요 추정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효력. 요게 두 개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또 나머지 권리 변동적으로 대항적으로 순위확정 이런 거는 등기부에서 배웠겠으니까 여러분 몫이고. 먼저 가등기 효력. 요거 가등기 효력. 요것도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어요. 뭘 전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가등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가등기가 하나는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는데 여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의 규율을 받고 그 다음 밑에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에 그러는데 요거는 등기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등기는 어떤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서 효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서 어떤 가등기를 반드시 서론 부분에 설명을 해놔야 돼. 어떤 가등기 물어보는데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가등기는 등기법의 규율을 받는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예요. 여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담보 가등기 효력은 별도로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요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어. 이걸 먼저 전제를 딱 해도 나 앞에 또 이런 게 빠져 있어. 딱 미리 전제를 하자고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뭘 배운다?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뒤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따로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로 규제를 받으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거 효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제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요게 이제 등기법의 규율을 받으니까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가등기가 요 가등기고 요걸 우리가 민법 시험에서 나오니까 우리 물권법에서 요걸 배운단 말이에요. 담보 가등기는 특별법에서 배우고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다시 하게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책에 잡으세요. 크게 나누는 거 등기효력이니 번등기효력하고 가등기효력으로 번등기효력이 쭉쭉 있고 이 중에 핵심이 추정적 효력이요. 요게 의리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얘 가등기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요. 우리는 지금 위에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법 공부는 이런 걸 전제하는 거 밑에서 개판 쳐버리면 나중에 정답이 오리무중이 돼버려. 이 책에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 자식은 내가 볼 때는 전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수련 논문해 보니까 책이 없지 아무렇게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공부해버려. 여기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이걸 묻고 자는데 토지에다 두 사람을 매매를 했다. 등기 전환이 줬다. 해서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얘가 다시 이중 매매를 했다. 그럼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이유니까 얘한테 등기 전환을 줘버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따라서 매매만 했지 소유권 취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한다. 여기 이제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죠.
그럼 이 가등기는 누구나 다 맞춰요. 이 가등기는 기초 물어보면 틀릴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 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따라서 지금 가르칠 때 요거는 누구나 맞추니까 기억만 돼서 한다면 요 경우 이제 가등기는 제일 기초가 본능기를 하기 전에는 일체의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이 점에 있어서 요 가등기가 달라. 요 담보 가등기는 본능기 하기 전에도 실체법 효력이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된다고. 위의 가등기는 본능기 하기 전 일체 실체법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 됐더라도 얘는 이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등기 전하면 요 제2매수인 평이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본능기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등기의 경우는 이런 추정적 효력도 인정이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실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처분도 가능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나중에 얘가 가등기에서 본능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본능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자의 가등기가 이자의 이전 등기 본능기보다 먼저 행해졌으니까 얘가 본능기 하면 결과적으로 이자의 본능기 순위가 이자의 본능기 순위보다 앞서니까 얘가 본능기 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이제 소유권 상실하게 되니까 얘는 소유권을 결과적으로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때 그러면 얘는 본능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가 얘인가 얘인가 원래 본능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이자에게 본능기 청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본능기가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상실한데 그럼 이자 등기는 우찌 처리하는가 얘가 맞서 등기 청구하는가 그럴 필요 전혀 없고 등기관이 이자 등기는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등기법이 대폭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 본능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등기법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얘한테 본능기 청구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자 등기는 등기가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절차 규정을 둬야 된다 해서 최근에 이제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판례 이론하고 동일하게 등기법을 개정을 했어요. 본등기 청구 똑같이 얘를 상대로 본등기 되면 이자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말소 등기법 규정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판례가 아니라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목인데 그럼 얘가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걸 이제 몰라서 틀려놓고 지문 잘못해서 틀린 사람 엄청 많아요. 본등기의 순위는 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이 돼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가 아니니까 그 대신 순위는 가등기로 소급한다고 그 대신 물권 변동 얘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은 일어나요. 본등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점이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거는 구별 철하시란 말.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누구나 맞죠. 그 대신 요걸 물어봤더니 빵점짜리가 수두룩 하더란 거. 따라서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192페이지를 펴서 잤나요? 먼저 첫 번째로 본등기 전 효력에서 동그라미 3번 보면 불법 마소된 가등기 회복 등기 나와 있죠. 저번 주에 불법 마소됐을 때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가 이걸 내가 가르쳐줬는데 저당권 같은 본등기도 마찬가지고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딱 정해졌어. 회복 등기 청구는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이걸 내가 가르쳐줬는데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 회복 등기 청구예요. 그러면 본등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지금 얘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 처분금 효력 없어 처분했다. 얘가 일단 소유권 딱 일단 취득했어요. 그런데 얘도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중에 얘가 본등기 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 나 소유권 잃어버린다는 것을 해서자 얘가 잘 봐야 돼요. 가등기 되어 있고 처분했고 등기 넘어왔다고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소유권 취득했고 근데 이 상태라 하더라도 얘가 본등기 하면 얘가 소유권 얘 소유권 상실하니까 얘가 이제 이 가등기를 불법 말소를 시켰다 그 말. 그럼 이런 가등기도 불법 말소가 되면은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해요. 이때 묻고자 하는 거. 얘는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를 회복시켜달라 회복 등기 청구하는가? 갑인가? 현 등기명인 팽인가? 요걸 물어봤다는 건데 방점자를 수두룩하다. 전부 예를 고르더란 거예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다. 불법 말소한 게 소유자니까
가등기가 불법 말소 당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아니라 얘잖아요. 따라서 얘한테 회복등기 청구는 이렇게 고르셔야 돼. 거기 판례에서 동그라미 3번 찾았죠? 동그라미 3번 찾았죠? 지금 두 번째 줄 보세요.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 늦게 맞춰진 후 거기만 딱 언더라인 주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 두 번째로 있죠? 요 이야기요. 얘한테 이전 늦기가 경료된 후 이렇게 소유권 넘어간 후 여기 핵심 구절에 한번. 그 다음에 말소됐다 그 이야기야. 그 불법 말소 소유자는 A죠. 그러니까 얘한테 회복등기 청구하는 거야. 그걸 시험에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판례도 아무렇게나 언더는 쪽 그런 거 아니야. 그 핵심 구절에 뭐 그래 안 속으니까. 확인했죠? 그 다음 또 하나 거기 판례 사례에서 2번을 보세요. 이게 시험에서 엄청 물어봅니다. 91년 3월 10일자 써진 거. 이거는 첫 줄을 읽어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이 시효완서로 소멸된 경우 여기만 언더런 치세요. 거기만 언더런 쳐야 돼. 그래야 이 판례를 판례 그대로 외우다 문제 못 풀이 이거는. 말을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첫 줄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이 시효완서로 소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조건이야 채권적 조건이 이렇게 물어봐. 그걸 나타내주는 판례가 그 2번 판례예요. 뭐일 것 같아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조건이 시효완서로 소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조건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시효로 소멸이 되겠지. 그래서 이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다.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출제를 한다고 말이야. 그 첫 구절만 딱 언더를 쳐야 돼. 뒤에는 의미가 없고. 뭔 말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이 새끼. 이 판례도 해놓고 이 판례 요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그걸 나타내는 판례이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불법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나 판례하고 거기 그 색칠해진 거 2번 판례하고 요 두 개 물어봤다 빵점짜리가 수두를 하더란 거야. 나머지 아까 가르치는 틀린 사람 없어요. 학교에 들으면 이거 왜 틀리냐고 다 맞춰. 근데 방금 지적한 두 개는 틀린 사람의 부지기수니까 특히 요 주의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다음 등기 추정력. 이제 본등기 흐록 중에 요 추정력이 가장 핵심이다. 그 이야기. 추정력 요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추정력은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등기부에 등기권이 매매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됐고 요 외라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말할게. 그러면 원래 이제 얘 앞으로 등기가 됐다 따라서 요 을난 놈이 절대적으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셨고 얘가 정말로 권리자이다. 이런 보장은 100%는 없어요. 부실 등기도 만약이죠. 서류 위조하고 이런 놈도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권리자 아니면서 등기 갖고 있는 경우도 간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간장을 하다 보니까 무권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훨 높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렇다 보면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면 일단 등기 명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줘야 말이야.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돼 있으면 등기 명의인을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을 해주자 말이야.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훨 높으니까 이런 걸 등기 추정적 효력. 이거는 실무에서 소송이 붙었을 때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 민사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재판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입증 책임하고 등기 추정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이걸 출제를 하고. 먼저 이와 관련해서 기초 한 가지를 미리 전제를 따게 해야 돼요. 지금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일단 등기 명인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이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등기부에 등권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도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야. 원인에도 추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를 배웠느냐. 이 등기가 유효가 돼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는데 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은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경료될 것.
그래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고 소유권 넘어간다. 이걸 배웠어요. 이 등기가 유효가 돼야지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만약 이 등기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면 물권 변동이 아니라니까 얘는 추정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따라서 이 등기 추정력은 적법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 얘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면 이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경료된 등기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유효 등기로 추정이 되니까 얘가 권리적으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 및 적법 절차도 미친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193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여기 기초 또 판례인데, 2번은 담보물권으로 등기하거나 판례, 3번은 대리권과 관련된 판례인데 2번의 판례는 요 내용이고 3번의 판례 이 내용이냐 별표쳐도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설명드릴 거.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의료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 걸로 되어 있고, 얘 건물 위에 채권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지사로 얘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저당권자로 추정이 되고, 이 등기 추정력은 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돼서 추정력이 미치니까 피담보 채권이 1억 원 등기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갑은 을에게 1억 원 빌려준 걸로 추정도 된다 이 이야기야. 따라서 어느 날 이 사례에서 등기부는 1억 원 빌린 거 되었고 건물이 이 앞에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개겼어요. 나 갑으로부터 돈 빌린 적 없다고. 근데 얘가 왜 내 건물에 저당권 등기 가지고 있냐? 등기소를 이조해서 제 맘대로 등기했다고. 빌린 적 없다고. 둘이 소송이 붙었다. 이 소송 핵심 쟁점은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피담보 채권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이제 소송이 붙었다는 건데, 이에 관해서 두 놈 중에 누가 입증해야 되나? 갑이 재판장 나는 정말로 1억 원 빌려줬어요. 얘가 입증이 되는가? 거꾸로 을이 안 빌렸어요. 이거 입증이 되는가? 그걸 묻겠는데 답 나왔죠? 등기부에 1억 원 기재됐으면 1억 원 빌려준 걸로 추정이 되니까 당연히 얘 쪽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1억 원 빌린 거 추정이 되니까. 대신 거꾸로 채무자 쪽에서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입증할 거. 요거 입증 못하면 얘가 패소당해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등기부 이렇게 기재했다면 등기부 이런 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물론 얘가 서류 이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히 드물다고 말이야. 법원에서 관장하니까. 등기부 이렇게 기재했으면 얘가 저당권으로 추정되고 빌려준 걸로 추정이 돼야죠. 뭔 말인지 알아요?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1억 원 빌린 거 추정이 안 돼요. 차용증하고 등기부는 전혀 다르죠. 차용증은 공적 장부가 아니에요. 유시간표는 사적 장부야. 그거는 누구든지 이조도 쉽게 해버려. 차용증은 안 그래요? 차용증 해봐야 추정력이 안 생겨. 재판장 1억 원 빌려줬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 차용증 있는데요. 이조일 수도 있어요. 양반아. 형 뭐라 해버려. 그 물론 증거로서 써먹지만 이것처럼 절대적인 증거 역할은 못한다고. 차용증 같은 거. 이거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미치는 거고. 얼만큼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다음 거기 좀 동그라미 3번에 대리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요즘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리사나 그다음에 법무사라든가 모든 대한민국 자격시험에 민법이 공통과목 들어갔는데, 다른 고급 자격증은 종합 문제다 그래서 총칙, 물권법, 계약법 두루두루 아울러서 사례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도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쪼가리식으로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칙, 물권법, 계약법을 싸잡으세요. 이렇게. 그중 하나가 여기 동그라미 3번 판례라는 거. 이게 총칙이 나오는 대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 이 을한 놈이 갑의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나는 갑 대리이다 하고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이런 스토리인데, 어느 날 전 등기 명인 갑 쪽에서 현 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해서 다음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을은 내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매매는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는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있다.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을 해서 현 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여기 핵심 쟁점인데 전 등기명의 갑, 현 등기명의 병 두 놈 중에서 누가 이자 대리권의 존재물에서 입증하는가? 갑 쪽에서 재판장 아는 내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가? 현 등기 명의는 거꾸로 입증하겠죠. 재판장 얘는 얘 대리인이 맞아요.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있는데 조금 전에 등기 추정력은 적법 절차도 미친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원리가 이 경우에 적용이 돼요. 얘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경료된 등기를 추정. 이 경우 적법 절차는 얘가 적법한 대리인이다. 요 이야기야. 따라서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도 미치느냐? 대리권의 존재대까지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 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경료된 등기로 추정이 되니까 얘는 적법한 대리인이에요. 이것까지 추정이 된다는 거. 그러면 결론. 현 등기 명의인이 재판장 얘는 얘 대리인이에요. 요거 입증할 필요 없고 전 등기 명의 갑 쪽에서 재판장 아는 내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요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 이건 대리 문제 물어볼 때 나 같으면 1순위로 출제해요. 사례 문제로. 그럼 대리하고 물권법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실력 테스트하기 딱 좋아. 그다음 뒤에 등기원인 아까 가르쳐줬고 등기 절차 적법성 가르쳐줬고 문제는 3번의 등기충 인적 범인데 가로친 1번에 이전 등기하고 이게 지금 따로따로 얘는 지금 써놨는데 판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서 건물의 보존 등기가 나와있죠. 요 두 개를 판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 3번에서 가로친 1번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요 판례하고 4번에서 건물의 보존 등기 밑에 세 줄 하고 요게 판례가 똑같은 사안인데 판례 입장이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이유까지 왜 판례가 동일한 사안인데 달리 취급하는가 그걸 깨우쳐야 되는가. 앞에 이전 등기는 이런 이야기고 이 토지에서 등기부를 보니까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되어 있고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료됐어 이렇게. 그러면 등기명 내력 이 토지는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이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정력 인정이 돼요. 제3자가 얘한테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그럼 얘가 소유자가 추정된다. 그 이야기 이런 거 시험 물어볼 일 없고 문제는 이 두 놈 사이에요. 지금 등기부 상으로는 얘가 얘로부터 매수한 걸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권리 변동의 당사자인데 분명히 등기부 상으로는 얘가 얘한테 매수한 걸로 됐고 이렇게 이전된 게 됐는데 얘 쪽에서 나는 땅 판 적 없다고 양도 사실을 부인했어요. 얘가 서류 위조해서 제 마음대로 등기했다고. 그러면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되는가? 얘는 얘한테 상골로 좀 기재되는데 얘는 또 판 적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치는가? 이걸 묻거든요. 만약에 추정력 인정이 안 되면 소송이 붙을 때 얘 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재판장 나는 뭐냐 무엇이 정말로 샀다고 내가 소유자라고 얘가 입증을 해야 돼. 말만 갖고 안 되니까 매매 계약서 특히 중요한 거 매매대금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언제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가? 최소한 10년이 될 때까지. 왜 10년이나 하나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소유권은 나오지만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게 있어. 등기부 시효취득은 등기 가지고 있는 애가 1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의 소유권 취득이 해버려. 그럼 이때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이야. 10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 얘가 양도를 부인할지 모르니까 이런 서류 등을 경단 밑에다가 신단을 모시고 있다가 이걸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우리 상식에 맞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는 대립이 되지만 중요한 건 판례니까 우리 판례는 이게 상식에 안 맞다니까. 그럼 심심풀이 땅콩 얘는 얘 괴롭히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면 돼요? 판 적 없어? 그럼 얘는 또 뭐 해야 돼요? 부진하게 이 서류 생겼어. 봐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 판례 입장. 따라서 둘이 소송이 붙으면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 현 등기명이 늘이 권리자 추정이 되니까 재판장 나가 소유자라고 입증할 필요 없고 얘가 거꾸로 입증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지금 이전 등기 경우인데 이걸 이제 보존 등기로 바꿨을 때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얘는 187조에 따라서 보존 등기 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 취득. 그래서 얘가 이 건물을 매각을 할 때는 187조 원래 단서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지 앞으로 등기하니까 지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187조 단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따르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얘가 실무상으로
이 신축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넣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매수인이 하는 보존넣기는 187조 단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래 원인 무효가 돼요. 따라서 얘가 보존넣기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하더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매수인 직접 보존넣기 하는 경우도 180조 단서를 필요 위반했지만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자. 얘가 보존넣기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로 보는 이상 이 등기도 얘가 중간자는 똑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자 등기 생략하고 얘가 직접 보존넣기 했으니까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동일한 취지에서 유효로 보자.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 지금 하는 말은 구절구절이 다 시험에 나와요. 이 보존넣기는 판례가 유효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 이 사안에서 갑 쪽에서 나는 이 건물 얘한테 판 적 없는데 양도를 부인했어요. 지 마음대로 등기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위에는 매수인이 이전 등기, 밑에는 보존 등기. 요 차인데 여기 보존 등기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등기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전 등기하고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걸 시험에서 직업도로 출제하는 건데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 왜 그러느냐? 이론상으로는 당연한 거야. 여기 이제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에 맞게 보존됐다는 사실만 그게 보존 등기고 추정이 되는 것이지 권리 변동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실무상으로도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양도를 부인하면 재판장이 쌩 말하면 야 이 새끼야 니도 얘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이 새끼가 공동 신청해놓고 무슨 이제 또 안 판다고 해서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뒤지게 뭐라고 하지 마. 밑에는 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왜? 얘 혼자 등기했으니까. 이번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판례와 차이를 낼 때는 그 말은 이유가 다 있어. 그 이유를 깨우치는 거야. 공부는. 결론을 외우는 건 공부 아니고. 따라서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는 이런 차이를 두니까 요 대목이 시험에 쏟아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말을 바꿔 출제한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놓고 어떻게 또 말을 바꾸느냐. 보세요. 이 경우는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죠. 신축은 얘가 했잖아요. 그죠? 이처럼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도 물어봐. 제일 밑에 거 바꿔서 써놨잖아. 제일 밑에 거. 건물 보존은 이런 것 좀 외우지 말고 공짜 죽여서 내주는 건 이런 거지. 외워서 맞추면 머리통 깨져뿐다고 말이야. 건물 보존 등기는 그 명의자가 무엇이 아니거나 신축한 것이 아니거나 그 다음 말 똑같은 말일까. 보존 등기 하기 이전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거를 주장하고 매수했다 그 말이야. 전 소유자는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 요칠판을 사례죠. 똑같은 이야기잖아. 똑같은 이야기라고. 틀리지 마시라고. 말 바꾸면 출제하니까. 그 다음 똑같은 보존 등기 때 우측에 토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왼쪽에 거지 시험에 집중 나오니까 별로 시험은 안 나오지만 나와 있으니까 너 등기법 지식이 필요해요. 등기법 공부 좀 하세요. 여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보존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이 의뢰한 사람 이 토지에 대해서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 다른 녀석에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 보존 등기 명인은 권리자 추정이 안 된다. 이런 스토리인데 문제는 그러면 사정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등기법에 나오는 거다. 민법에 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다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12년도에 토지조사령이 1914년도에 임야조사령이 발표가 되면서 옛날에 특히 요즘에도 그런 땅들이 많지만 눈먼 땅이 옛날에는 억수로 많았어요. 이 시절에는. 따라서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이게 권리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엄청 많았다. 그래서 토지 정비를 하면서 일본 놈들이 요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제도를 정비하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땅들은 자 뜻풀 해보세요. 조사한다는 사자죠. 정해준다는 소리죠.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힌트 다 줬으니까 행정관청에서 법원 말고 행정관청에서 누가 소유자인가를 조사해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행정처분을 사정이라 그래. 권리자를 조사해서 정해준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의뢰한 놈이 행정관청에서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행정관청에서는 권리자가 누군가 조사해서 의뢰를 소유자로 정해주는 행정처분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선한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 경우에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지니까 권리자로 추정이 안 된다 이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게 또 예외가 있어.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 임야 소유권 있는 경우는 특별조치법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 보존등기가 행해졌으면 사정받은 사실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보존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거꾸로 이 경우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는 왜 그러느냐. 특별조치법 어떨 때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법에 취급등록 나오잖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존등기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당해 법규에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얘가 소유자라는 보증인을 2놈 이상 세운다든가 간할 간청의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존등기 하게 되면은 상식으로 그 보존등기 명인이 99.9% 모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거. 권리자일 개연성이. 그러니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존등기 한 경우는 사정받은 아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요게 더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야. 그게 동그라미 2번 판례라고. 겹쳤나요? 한 가지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목이야. 요즘에도 그럼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60년이 지나가는데 요즘에도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가. 사정은 행정처분 일종이에요. 행정처분. 2차 시험 공법 시간에 배우는 행정처분 일종인데 이 사정이라는 행정처분에서 누가 소유자인가 불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권리자를 정해주고 있는 사정 행정처분하고 있는가 그 얘기인데 요즘에는 사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소유자인가 불분명하면 행정관청에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판결을 하죠. 행정관청에서 권리자 정해주는 사정처분 이런 건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만 깨우치시면 돼. 등기부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요즘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권리자 정해주는 사정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요즘에는. 일제시대 때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했던 거예요. 그다음 사망자를 등기무자를 경유된 등기 동그라미 1번 원칙.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경유되면 온인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추정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다만해서 예외는 어떤 거냐. 또 등기부 지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런 경우 원래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왜라고 매매를 했어. 이렇게 매매 이게 등기 원인. 매매하고 난 다음에 자 매매했으니까 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매매하고 난 다음에 요 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 판례 보면 사망이 하기 전에 등기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쓰였죠. 거꾸로 말하면 매매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 말이야. 그 말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기가 되는 게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법에 등기 제도를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게 옛날 말로 말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제도고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매수인 등기 권리자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제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등기는 당연히 적법 유효하겠죠. 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되니까 매매하고 난 다음에 죽은 경우는. 따라서 요 등기는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 따라서 웬만하면 외우지 말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려서 이런 거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이해하면 되니까 굳이 이해도 못하면서 별표 쳐가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등기법 지식이 좀 동원되면 이게 깨끼속으로 해결이 돼. 여러분 등기법에 지금 오전반도 그러고 완전 까막눈이요. 등기법 공부를 한 건지 안 건지 엉망진창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긴 했어요. 포괄 승계나 등기 제도는 말은 등기법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다음 나머지 무시해도 되고 뒤에 넘기세요. 동산물권 변동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도 딱 10년 전까지는 뒤에 넘겨보세요. 무권리자로부터 동산물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데 동산은 공시론치 인정되니까 그걸 선의 취득거래요. 요게 이제 한 문씩 나왔는데
요게 이제 시험법 이탈해서 DM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험법에 들어가요. 동사 물권 변동도. 근데 이제 굳이 내 개인적으로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DM으로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 줬고, 따라서 동사 물권 변동은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력이 있으면 선의취득 같은 거 읽어보면 돼요. 그러나 경험상 여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법 중요한 것도 지금 모든 비상시국에 10년째 출제 안 되고 있는 걸 뭐하러 신경 쓰냐고 말이야. 이것까지 신경 쓸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중개사 수험생 중에 선의취득 공부한 수험생은 모르겠어. 0.01%나 있는가. 여러분들 제껴 뿌리자고 말이야. 나오면 들려보면 돼요.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대한민국 수험생이. 그 다음 201페이지 건너뛰어서 물권 후 소멸.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에요. 따라서 모든 물권에 공통적 정의는 물권 후 기본 논리를 배우는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여기 물권 후 소멸 사유도 모든 물권에 공통적 인정되는 물권 후 소멸 사유인데 5가지가 있어. 이 중에서 90% 이상 압도적 출제되는 것은 뒤에 넘겨보세요. 혼동이 나와 있어. 아까 그 187조에서 뒤에 넘어온 거 4번에 보면 혼동이 있죠. 이 혼동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물권 후 소멸 사유 중에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밑에 191조 조문이 색칠해 갖고 나와 있죠. 물권 후 소멸 사유 중에 민법에 물권 후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해놓은 것은 이 혼동이라고 말이에요. 출제원들도 민법에 물권 후 소멸 사유로 규정이 되는 혼동을 집중 출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머지는 몇 마디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경 쓸 필요 없고 혼동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혼동은 기초 사례로 출제를 해요. 오지선다로. 그거를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아주 쉽지만 앞에서 가르쳐 준 거니까. 이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후 소멸해서 물권 후 포기 저번 주에 가르쳐 줬죠. 물권 후 포기한 물권이 소멸되는데 이거는 단독행위 법률 행위한 물권 등에 등기해야 된다. 186조다. 거기 있잖아. 그것만 적으면 되고, 목적물이 멸실해서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데 불나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멸한다 이야기니까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이 소멸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어쩌다 한 번씩 제일 밑에 가로친 3번 포락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죠. 결혼식이나 여러분이 앞부분에 포락지를 배우게 되는데 포락지. 그거하고 관련된 판례예요. 포락이라 하면 토지가 물 등에 떠내려가서 해면 아래에 토지가 잠기는 것을 포락이라 그러죠. 해면 아래에 토지가 잠겨있는 경우를 포락지라 그러고 결론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판례의 핵심은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거기 핵심 구절이 이 판례에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해버리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원히 소멸되고 나중에 토사가 또 떠내려와서 성토가 됐어요. 그랬을 때 소멸이 됐던 토지가 멸실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이 됐겠지만 멸실했던 토사가 다시 이제 성토가 됐다. 그러면 소멸했던 소유권이 다시 부활되는가? 요 이야기인데 방금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그 말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토지로서 효용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원래의 소유권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신경 써서 체크해서 딱 읽어두면 돼요. 결혼해서 포락지 떠올리면서 여러분 결혼 시험에 보니까 포락지가 뭐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민법 시험도 그렇게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락지가 뭐예요? 그러고 그 다음 소멸시효 뒤에 저번 주에 다 가르쳐 드렸죠. 소멸시 용익물권에 한해서 다만 시효기간이 20년인데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소멸시 소멸대가 논란이 있으나 지상권 지역권은 영금 무한의 존속기를 약정할 수도 있으니까 소멸시로 소멸이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점검 딱 하시고 공용증서는 시험에 낼 일 없으니까 아예 무셔도 되고 그 대신 이제 혼동에다가 모든 신경을 다 쓰셔야 된다는 거. 요게 집중 나오니까 한번 쉬었다.